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철희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대형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자리에서 강의하는 것은 별로 없는 일이라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더더군다나 앞에 별로 본 적이 없는 카메라가 이렇게 저를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뭐 별로 그렇게 명강으로 소문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좋다고는 하지만 한 10분 정도 들리면 졸음이 살살 오는 목소리로 정평이 나 있어서 지금 오후 시간이라 좀 졸음이 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는데 좀 재미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의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대개 16세기 이후에, 그다음에 아주 최근은 아니고 대개 1940년대 이전까지의 몇 개의 금융위기의 사례를 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이렇게 평면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은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또 재미도 없기 때문에 좀 위험을 무릅쓰고 상당한 일반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근대 이후의 금융위기의 어떤 일반적인 구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대개 16, 17세기에 여러 국가가 경험했던 그 국가 채무 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세기의 유럽의 금융위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미시시피 버블, 그다음에 사우스시 버블, 남해 포말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들인데 이것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 붕괴하고 세계 대공황기의 은행 위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1930년대 은행 위기는 제가 대부분 좀 생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금융위기가 반복이 되는가, 그다음에 역사적 사례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역사적으로 금융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다양한 종류의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한 네 가지로 나누면은 국가 채무 위기, 그러니까 외채 혹은 국내 채무 위기를 포함해서 국가의 채무 위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 통화 위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인플레 위기, 금융 위기, 뭐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좀 오래되긴 했지만 라인하튼 로거프라는 사람이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엔 다르다라는 그 책을 내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금융위기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가 하는 그 연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그 얼마나 잦은 빈도로 이 위기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충족을 하면은 위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국가 채무 위기 같은 경우에는 주권 국가가 부도를 내거나 아니면은 채무 조정을 한 경우에 이 채무 위기로 간주를 하고, 통화 위기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연간 15% 이상 하락한 경우, 인플레 위기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연간 20% 이상 올라간 경우,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뱅크런 사태, 그러니까 은행의 인출 사태가 대규모로 난 경우, 그다음에 여러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그런 것을 가지고 따져봤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봤더니 이게 그 위기라고 한 것이 뭐 최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부도국가의 수인데요. 보시다시피 지난 뭐 200년 동안에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일부 기간 동안에는 거의 한 절반 정도의 선진국가가 국가 부도를 경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20세기 이후의 기록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차례 이거 은행위기군요. 인플레 위기를 경험을 했고요. 특히 여기 나오는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때이고, 뭐 물가가 하루에도 몇백 %씩 올라가서 나중에는 1조 마르크짜리 지폐까지 발행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가까운 사례는 이때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위기는 뭐 뭐니 해도 대공황 때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을 했던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종합적으로 봐서도 지난 20세기가 시작된 이후에 반복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위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뭐 가장 역사적으로 규모가 컸던 경제 위기는 아무래도 1930년대의 대공황 때 사례이고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2008년의 금융위기도 그와 못지않게 거의 버금가는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적인 위기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위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왜 일어났는가를 따져보고 이런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뭐 규제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조처가 있는데, 그건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일반화의 좀 위험을 무릅쓰고, 일반화를 하게 되면은 여기 맞아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일반화를 한다면은 이와 같은 도표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사례를 이용을 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좀 소개를 구체적으로 드릴 것이고요.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작은 되게 굉장히 커다란 경제적, 기술적인 그 변혁 또는 진보로부터 오고요. 곧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신대륙이 발견된다거나, 아니면 해외 식민지가 새로 개척이 됐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산업이 떠올랐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발명품이 나타났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그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새로운 변화의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식민지 개척에도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새롭게 나온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걸 상용화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본 동원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그 필요가 생기게 되면은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 금융 기법도 나타나고 제도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다면은 은행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금융 기법이 나타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금융 혁신을 통해서 자본 동원이 확대가 됩니다. 그는 그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베이스도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뭐 그런 일을 통해서 자본 동원의 베이스가 확대가 되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씨앗을 뿌리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런 그 새로운 그 경제적인 기회가 생기게 되고, 금융혁신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투자의 기회나 전망이 갑자기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엔 다르다. 과거에는 굉장히 위기가 나타나서 망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번엔 매우 다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혁신이 생기게 되면서 유동성이 공급하고 돈을 꿀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투자 전망이 좋아지더라도 돈을 조달할 수가 없으면은 실제로 돈을 꾸어서 투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또한 그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을 동원하는 베이스가 커지게 되면은 돈을 꿔주는 사람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 간의 간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 내가 지금 투자를 하지만 그 돈을 누가 쓰는지를 잘 모르게 되고요. 그걸 이제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투자가 하고 그 돈을 수요하는 사람 간의 그 정보의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금융위기의 그 위험을 높인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어떻게 작동을 했는가 하는 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로 제가 꼽고 있는 거는 좀 제일 좀 이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16세기, 15세기는 16세기, 17세기의 정부 채무 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투자의 전망이라든가 또는 자본에 대한 그 수요를 높였던 이 시기의 변화가 무엇이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대개 15세기까지의 세계는 우리가 흔히 중세 봉건제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봉건제의 특징은 굉장히 분권화가 돼 있어서 이 봉건 영주들이 난립을 해 있고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때는 뭐 싸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싸운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 영화에서 봤듯이 말 타고 이런 창 들고 기사끼리 서로 찌르고 하는 이제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16세기가 15세기를 통해서 절대적인 국민국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오늘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이태리 이런 데서 국민국가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런 국민국가는 그 이전에 중세 봉건제 때와는 달리 상당히 중앙 집중적이고 커지고 집중화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쟁의 성격이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업은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을 해서 영토를 얻어야 거기서 여러 가지 세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도 생기게 되고 거기는 자원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한 왕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고요. 우리가 놓치면 다른 데가 차지하고 다른 데가 넓히면 우리가 잃는 그러한 이 제로섬 게임이 됐고요.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데 상당한 중요성을 둡니다. 많은 왕실들이. 그래서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이 시기에 대한 사학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주의 국가는 무엇보다 전쟁을 위하여 구축된 기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나라를 보게 되면은 이 시기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수입의 한 80% 정도가 전비 지출에 쓰이게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대개 전체 수입의 3분의 2 정도가 전쟁에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때가 되게 되면은 전쟁 기술이 변화하게 돼서요. 뭐 총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승총, 대포를 이용해서 싸우는데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가 되게 되면은 징병군이 아닌 용병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병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모집했냐면은 저 알프스에 있는 알프스 산맥이나 피렌체 산맥에 있는 그 산악인들을 주로 고용을 해서 쓰는데 이 사람들을 쓰려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돈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이제 그런 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지금도 이 용병의 잔재가 남아 있는데 로마 교황청에 가보게 되면은 스위스 근위병이 지키고 있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건데요. 스위스의 용병이 이때 가장 인기가 좋은 용병이었습니다. 제일 용맹하고 잘 싸우고 그런 용병이었고요. 그게 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고 왜 징병군을 안 쓰고 용병을 썼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뭐 농민 반란이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내부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들을 진압하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뭐 용병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시기부터 해외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고 지리상의 탐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전하고 해군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배를 건조해야 되고 해군을 육성해야 되는데 여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정부가 재정적인 수요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가 결국 땅 따먹기 싸움인데 그걸 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왕실이 돈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시기에 유럽의 지도인데 이건 뭐 이따가 스페인 설명을 다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변화는 지리상에 발견하고 식민지 획득 경쟁인데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5세기는 지리적 탐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여러 새로 태동한 절대적인 국민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때 선두주자가 포르투갈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이 항해왕 앙리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여러 기구를 두어서 거기서 해도도 제작을 하고 항해술도 개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이 서쪽 해안을 탐험하는 그런 탐험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 아들 내려와서 후앙 2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톨로메 디아스 같은 사람이 이제 희망봉을 발견을 하고요. 아프리카 내려와서 지도를 보시면은 더 알 것 같은데, 예, 여기 보게 되면은
계속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요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서방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인도하고 이 아시아로 가는 이 루트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그 무역 그 제품 무역품이 그 잘 아시다시피 향신료거든요. 그걸 가져가면 유럽에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그 육로를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일로 가고 이태리 상인이 그걸 띄어다가 유럽에 팔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해로를 통해서 직거래를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아까 후왕 2세 시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스코 다 가마가 이 루트를 통해서 인도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굉장한 이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페르난도하고 그러니까 이사벨 이 여왕인데요. 이분은 카탈로니아의 여왕이었고, 그는 아라곤의 이제 왕자였는데 둘이 결혼을 해서 이제 스페인이 오늘날과 같이 통합이 되고 있고요. 뭐 잘 알다시피 지금 카탈로니아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였다가 이제 합쳐진 나라였고요. 그래서 뭐 잘 알다시피 이 두 사람은 통합 기념으로 말하자면은 콜럼버스의 항해를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도에 나오듯이 이쪽은 이미 포르투갈에 뒤졌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보다는 더 위험하고 그렇지만 보수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 모험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아메리카 항로를 개척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또 그렇게 해서 그 해외에 그 식민지가 개척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지키는 해군이 필요하고 전 지구적으로 말하자면 식민지 경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이렇게 돈은 많이 들어가고 필요가 생겼는데 이 시기 절대국가의 그 재정상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많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조세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단기적으로 돈을 빨리 마련하는 그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이런 것인데요. 독점권을 부여를 하는 것이죠. 독점을 부여하는 대가로 돈을 왕실이 받고, 그다음 매간 매직, 이 관직을 파는 대가로 역시 돈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 파밍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자체를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럼 한몫에 이제 큰 돈을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세원을 깎아먹는 행위가 되겠죠. 매간 매직을 하게 되면은 뭐 그 사람이 뭐 그게 공짜는 아니고요. 결국 정부로 들어올 만한 그런 그 재원을 중간에 가로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더 나빠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정치적인 구조가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 왕들이 굉장히 쓸데없는 데 지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원한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을 굉장히 많이 벌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기념물도 세우게 되고 궁전도 짓게 되고 이런데 돈을 탕진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사정이 더욱더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한 이유 때문에 상당히 큰 자금이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돈은 어떻게 공급이 되게 됐는가? 그러니까 왕실이 부도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많이 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돈을 꿀 수가 있었는가? 이 얘기를 하려면은 중세 말에 그 이태리로 가봐야 되고요. 조금 전에 그 향신료 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세에 있어서의 그 무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향신료 무역이었습니다. 물론 향신료만 온 것은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뭐 도자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옷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져왔지만 제일 중요한 게 향신료였고요. 그것을 담당했던 곳이 이제 이태리의 여러 그 도시들입니다. 베니스라든가 플로렌스라든가 제노아라든가 그런 그 도시에서의 상인들이 그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이렇게 온 그런 제품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여러 곳으로 이제 팔려나가는 이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그런 원격지 무역의 이득이 커지다 보니까 또 자본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일찍부터 이제 새로 회사 조직이 생기고요. 제일 먼저 생겨나는 건 다양한 이제 파트너십이 이제 생겨나게 됐고, 그다음에 뭐 환어업이라든가 뭐 복식부기 그런 여러 가지 상업적인 기법도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런 상업 활동을 하는 그 여러 가문이 굉장히 부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져서 일종의 뱅킹 하우스를 만드는데 이것을 이제 머천트 뱅킹 하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업 활동도 하면서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부업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은행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가문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여러분이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페루치라든가 메디치, 바르디 뭐 이런 가문이 이때부터 나오게 돼서 이들이 이제 그 대부업을 하는데 뭐 교회라든가 왕을 대상으로 이제 대부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들이 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금융의 업의 발달이 이제 이태리에서 다른 나라로도 가고요. 여기 이제 저지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그 네덜란드하고 이제 벨지움 일부의 국가를 뭐 저지대 국가, 로우 컨트리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이런 그 머천트 뱅커들이 생겨나고 금융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꾸려고 하는 사람과 돈을 꾸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채무위기가 일어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그 왕실이 돈을 많이 쓰는 때는 언제냐면은 전쟁 때문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의 특성은 뭐냐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전쟁이 딱 끝나고 나면은 그것을 그 단기간에 갚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왕실이 갚을 길이 막막해지니까 그거를 아예 떼먹거나 아니면은 그 조건을 바꾸자는 그런 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제일 쉬운 방법은 자기 돈 꿔준 사람을 죽이는,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가장 간단한, 여기 나오듯이 채권자를 처형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었지만 그 부작용은 매우 크죠. 그렇게 하면 누가 돈을 꿔주겠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신용 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한번 이런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게 되면은 상당히 그 나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돈을 빌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금융 위기가 옆에 나라도 파급돼 나가는 그런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러한 그 대규모의 국가 채무 위기, 어떤 채무 불이행을 겪었던 그 횟수가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채무 불이행국이 이제 스페인하고 프랑스입니다. 각각 6번, 8번의 대외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인데, 뭐 영국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그 여러 그 선진 국가 중에서 국가의 그 재정 상태를 잘 정비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1688년 명예혁명 이후고요. 뭐 그 이전까지는 뭐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 별로 다를 것은 없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헨리 8세 같은 경우에는 자주 돈이 부족할 때마다 화폐 가치 조작을 해서 인플레를 일으키면서 왕실의 수입을 얻었고요. 이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 수도원을 뭐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수도원 재산을 다 몰수를 해버리죠. 다 부셔버리고 거기 있는 땅도 뺏고 여러 가지 재산을 다 몰수를 했고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방금 지금 그 화폐 가치 조작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근대 초기에 있어서의 그 화폐 제도가 어땠는가 하는 거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종이 지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귀금속 화폐를 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이라든가 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그 돈으로 안 쓰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귀금속을 가지고 화폐로 이용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시기에는 화폐에 대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도 어떤 때는 화폐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상거래를 할 때도 화폐가 필요하고, 그래서 화폐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조 희망자라는 거는 이제 그런 그 주화가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주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금쟁반, 은접시 이런 것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주조소, 민트라고 불리는 주조소로 갑니다. 그 주조소는 누가 소유 또는 그 지배하고 있냐면은 왕이나 그 지역의 영주가 이 소유를 하거나 또는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왕하고 영주는 그 주조소에다가 뭘 주냐면은 구체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이 주화를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앞에는 누구 얼굴이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몇 그램의 금을 넣어서 하고, 그다음에 액면 그 가치는 얼마로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게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이 주조소는 이 금은을 가져오면은 주화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100원짜리 주화를 찍을 때는 대개 한 뭐 110원이나 120원어치의 기금속을 받고 100원어치 주화를 찍어서 이제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 주조소의 운영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 왕의 그 시니어리티로 이제 귀속이 되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디베이스먼트,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를 조작하는 것은 뭐냐면은 왕이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 지침을 바꿉니다. 그래서 액면 가격은 똑같이 놔두고, 예를 들어 뭐 100원이라고 놔두고, 옛날 같으면은 적어도 거기에서 90원어치의 금은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80원어치 또는 70원어치로 낮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은의 함유량이 낮아지고 액면 가치는 같아지는, 옛날과 같은 이제 그런 것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왕은 즉각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화폐의 가치는 낮아지기 때문에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각각의 주화가 얼마만큼의 금은을 함유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이제 낮게 쳐주는데 맨 처음에 발행할 당시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발행하는 그 왕이나 영주는 즉각적인 이득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에 따라서 똑같이 예를 들어 100원짜리 주화를 찍는다 하더라도 언제 누가 어느 주조소에서 누가 찍었냐에 따라서 다 금은의 그 함유량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 주화들이 유통이 되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꼭 필요하냐면은 환전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전소로 가면 여러분이 뭐 원화를 달러하고 바꿀 때 뭐 환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나라에서도 똑같이 100원짜리라도 다양한 그 100원짜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여러 종류의 100원짜리의 그 상대 가치가 얼마인지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환전소를 운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 피를 받고 그런 업이 성행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은행의 그 기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환전소가 탁자 위에서 그 돈을 놓고 진행을 했는데, 뭐 제가 이태리 말은 모르지만 이태리어로 그 탁자를 방코라고 얘기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뱅크라는 말은 이제 거기서 환전소에 있던 그 탁자라는 말에서 유래를 해서 뱅크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하게 되고요. 뭐 프랑스도 뭐 그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구체적인 사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국가부도를 채용했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전쟁을 일으켜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결국은 갚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고, 프랑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난히 이러한 이 경제적인 위기가 생겨나게 되면은 돈 꽂은 사람의 목을 베는 그런 일이 많았고요. 그래서 금융 위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bloodletting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건 항상 돈 꽂은 사람을 많이 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1715년에 일어났던 국가 부도는 조금 있다가 미시시피 버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에 어떤 가까운 원인이 됩니다. 이때 국가 부도 때문에 굉장히 스페인의 그러니까 프랑스의 사정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존 로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제 경제 개혁을 하려는 그런 배경이 됐던 것이죠. 그다음에 스페인도 가장 대표적인 뭐 프랑스보다 횟수는 적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국가 채무 불이행 국가였고요. 근데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스페인이 이때 가장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민지 개척에 있어서도 포르투갈이 앞서긴 했지만 나중에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삼아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게 되고요. 왜 그렇게 됐냐면 거기 은광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의
그러니까 금보다는 은이지만 은이 대규모로 스페인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은 이제 용병을 사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군자금으로 이용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강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나오지만 이 시기에 16세기 중엽의 스페인은 뭐 지금의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남부 이태리, 그다음에 저지대 국가, 그다음에 중부 유럽을 다 실질적으로 장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이외에도 북부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메리카 내륙의 식민지까지 거느리는 뭐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그다음에 왕이 낭비를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빚을 져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그런 정부 공채가 발행이 됐는데 하나는 후로스라고 하는 장기 공채고요. 이거는 스페인이 걷는 정기적인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올 세금을 담보로 해서 요즘에는 내는 이 안전자산이었고요. 그다음에 아시엔토라고 하는 단기 채무 같은 경우에는 비정기적인 수입.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오는 은도 포함을 하는데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빚을 지는 그런 사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지금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돈을 꿔준 머천트 뱅커들은 뭐냐? 바보 아니냐? 이렇게 꿔줬다가 목이 댕강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을 할지도 모르는데 왜 꿔줬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의문을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여기 적시 나왔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굉장히 의외의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부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왕하고 거래했던 그런 은행가들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났을 때 하고 특정한 연도만 이것이 손해를 봤는데 나머지 연도에서는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을 하게 되면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평시에도 소위 리스크 프리미엄을 넉넉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해를 평균을 내보면은 손해를 보는 장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이 머천트 뱅커들 같은 경우에는 왕들에게만 돈을 꽂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사 왕이 떼먹는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수익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까지 말씀드리고, 이거를 요 주제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영국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가장 먼저 소위 재정혁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성공한 그런 나라였고요. 그래서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건이 1688년에 였던 명예혁명인데, 그러니까 이 혁명 전에는 계속해서 왕하고 말하자면은 귀족층하고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왕이 일을 벌이고 전쟁을 하는데 결국 그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건 누구냐면은 다 돈을 내야 되는 귀족층이죠. 그러니까 지주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왜 일은 네가 벌이고 돈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냐, 그런 것이 많고요. 그래서 이때 영국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내전도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런 왕하고 귀족층 간의 알력과 갈등이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1688년에 명예혁명의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귀족들이 왕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돈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 팔 비틀고 목 자르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해서 의회에 권한을 주고 그것을 인정을 해주면은 우리가 알아서 네가 전쟁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지원을 해주고 그걸 안정적으로 해줄게 하는 일종의 그런 말하자면은 명예로운 협약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의회 권한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돈을 쓰려고 하면은 의회에 이제 허락을 받고 여러 가지 조세를 신설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공채를 발행한다거나 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권과 계약이 존중이 되게 되고 오늘 갑자기 파기를 하고 사람 목 자르고 이제 그런 안 하게 되고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그 바탕은 이 시기에 금융시장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 발달하는 그 배경에는 뭐 수학 통계와 기하학의 발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이 꼭 필요하거든요. 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뭐 수학적인 그런 그라운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더 일찍 발달한 곳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지 국가인데 거기서 금융기법이 수입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영국의 금융시장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 때 네덜란드에 가서 대사를 하고 왔다가 이제 거기서 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왕립 거래소를 만듭니다. 이게 그 영국에 말하자면 스톡 익스체인지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금융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정부가 필요할 때 그 수요에 맞는 그 장기, 중기, 단기,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그런 말하자면은 금융 상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세원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 정부가 처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돈은 당장 필요한데 갚는 건 장기로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정부 채권을 발행하면서 뭐 연금, 복권, 재무성 증서, 톤틴 이런 다양한 만기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제 이런 이 공채들을 이제 발행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됐고 이것이 이제 이 시기에 영국이 식민지 쟁탈전에서 선두주자로 떠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실의 차입은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위험 부담, 리스크 프리미엄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실의 차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영국 왕실은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을 끌어다가 쓰고 전쟁을 하게 됐을 때도 그 돈을 가지고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서 영국의 유럽에 있어서의 어떤 우위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국 콘솔 증서고요. 예, 이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아까 다시 글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금융위기의 기본적인 구조랑 뭐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대적인 국민국가 생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그런 사업으로 바뀌게 되고 그게 말하자면은 어떤 새로운 투자 전망을 준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금융에 있어서의 변화. 처음에는 머천트 뱅커들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이런 것이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게 되는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천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두 개를 배경으로 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채무 불이행의 위기도 나타나게 됐다. 이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18세기로 들어와서 18세기 유럽의 금융위기이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왜 투자 전망이 좋아졌는가, 어떠한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번엔 다르다라고 느끼고 투자를 하게 됐는가라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의 연장선상이지만 식민지 확보와 경영입니다. 아까 15세기, 16세기에는 지리적인 탐험을 해서 이제 발견을 하는 단계였고, 결국 거기서 금은이라든가 그런 것을 약탈해오거나 채굴해오는 단계였다고 한다면은 18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경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를 본국의 경제에 가장 잘 봉사하는 그런 형태로 개조를 하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업 작물들을 여기 심어서 수익을 얻는데요. 제일 우선 중요했던 것이 담배고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심어서 그거를 들어와서 팔아서 돈을 벌었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사탕입니다.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사탕을 재배를 해서 들어와서 또 엄청난 이득을 남겼고요. 그다음에 제 3의 이 상품이 이때는 이제 상품이었으니까 노예입니다. 사람들이 노예를 데려다가 신대륙으로 운송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이런 것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이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의 전망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개는 왕실의 특권을 받은 그 조인트 스탁 컴퍼니가 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식민지 경영에 그 전망하고 왕실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 기업의 전망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상주의 사조가 만연해서 국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중상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금주의인데요. 어떻게든 이제 귀금속을 많이 확보를 하자. 왜 귀금속이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사업은 전쟁인데 전쟁하려면 용병도 사야 되고 뭐 귀금속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귀금속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가장 단기적으로는 광산을 개발하거나 약탈을 해서 이제 귀금속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좀 장기적으로 하면은 무역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흑자를 많이 남겨서 얻자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뭐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합니다. 독점권도 부여하고 해군력을 동원해서 이제 시장을 지키기도 하고 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게 이런 식민지 쟁탈전과 경영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북미의 사정인데 이때는 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이제 각축을 벌이던 그런 시기이죠. 예. 그러니까 수요 측면은 대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때 이것을 떠받쳐줄 수 있었던 그 자금 공급상에 있어서의 변화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차입 능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좋아졌는가? 우선은 아까 영국의 뭐 재정희망 말씀드렸는데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데 여러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공공은행도 생겨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시장하고 영국의 주식 스톡 익스체인지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은행이나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 같은 이제 공공은행이 이렇게 설립이 돼서 이 은행들은 한편으로는 중앙은행 업무 같은 것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부의 재정 파트너 역할도 하고 은행권도 발행을 하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도 한편으로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상업은행 역할도 하는 그런 은행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보험업도 발달을 하고, 어떤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연구했던 뭐 레리 닐 같은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미 이때부터 이 국제적인 금융시장이 상당히 발달을 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금융시장하고 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잘 통합이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자산 가치에 있어서의 공조 현상도 나타난다.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때는 뭐 전신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 뭐 런던 증시가 어느 날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암스테르담에 전달될 때까지 이제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튼 그런 시차를 두고는 상당히 통합이 잘 돼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당시 암스테르담 거래소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오늘날의 롬바르드가의 모습인데 영국의 여러 영란은행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아까 증권거래소 이것이 다 이 롬바르드가에 모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금융 기법의 변화, 그러니까 제도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특권 지주회사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늘날 주식회사랑 좀 비슷한 그런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양도 가능한 그런 지분을 발행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뭐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그 파트너가 죽게 되면은 그냥 회사가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이 지분을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영속성도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유한 책임 제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은 왕실로부터 차터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차터를 받는 대가로 왕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반대급부로 뭘 받냐면은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받습니다. 또는 아메리카 대륙하고의 뭐 비버 무역을 독점한다거나 또 노예 무역을 독점한다거나 그런 독점권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공신력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냥 민간 사기업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왕실이 있는 것이거든요. 왕실이 뒷받침해주고 독점권도 주고
그랬다는 것 때문에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지는 모르지만 그 배어있는 왕실을 믿고 그 지분을 사는 이제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이 튜더 영국 같은 경우에 튜더 왕조 말기에 만들어졌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1601년에 만들어진 그 영국 동인도 회사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7년 늦게 8년 늦게 화란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건 뭐 동인도 회사 주식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정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특권 지주회사하고 이때 성장한 여러 가지 그 자본시장을 이용을 해서 정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채를 조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가 여러 종류의 공채를 발행을 해서 그것을 민간이 보유를 하는데 그 민간은 그냥 일반인들이고 심지어는 외국인들이 그 공채를 보유를 합니다. 근데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꺼름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언제 다 빠져나갈지 모르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위신이라든가 안보에도 이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가가 우리 공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다 팔아치우고 이제 가버리고 나면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정부의 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지주회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용이하겠죠. 여러 가지 부채의 조건도 재조정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받아낼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필요가 생겨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뭐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민간인들이 정부의 공채를 들고 있는데 이 정부가 특권 지주회사로 하여금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특권 지주회사는 주식을 발행을 하고요. 정부 공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 주식하고 맞교환을 한 것이죠. 수합을 한 것이죠.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수합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민간은 그 특권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던 정부의 그 부채는 다 그 특권 지주회사에게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반대급부로 정부는 그러니까 왕실은 이 특권 지주회사에다가 여러 가지 특권을 주는 것이죠. 얘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여기 독점권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 누이도 좋고 내부도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이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킹스 윌리엄스 워가 종료된 다음에 영란은행이 지금 같은 작업을 해서 정부의 부채를 떠맡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우스 컴퍼니 남의 회사도 1711년에 비슷한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독점권을 부여를 받고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곧 설명을 드린 미시시피 버블이라든가 사우스 버블의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외 식민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투자 전망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금융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15년에 프랑스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고요.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침체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려고 존 로라는 사람을 일종의 특채를 해서 그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쥐고 프랑스의 금융 개혁을 할 그런 임무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존 로라는 사람의 추상화인데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사기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순페터 같이 유명한 사람도 이 존 로를 가르쳐서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이론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로가 가졌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흔히 존 로를 18세기의 케인스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케인스가 가졌던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하고 유사한 면이 많고요. 되게 이런 아이디어인데 프랑스처럼 굉장히 경제 침체를 겪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효 생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특히 그 노동이라든가 생산 설비라든가 유효 요소가 많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돈을 막 찍어내서 그걸 가지고 기업가들에게 돈을 꿔주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케인스 버전은 뭐냐면은 돈을 찍어내서 뭐 한다기보다도 정부가 재정 적자를 늘려서 이제 그 일을 정부가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돈을 찍어내서 그거를 이제 꿔주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업가가 지불 수단이 확보가 되게 되고 상공업 활동을 막 늘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18세기 버전으로는 뭐냐면은 식민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신대로 가고 사업을 막 벌리는 것이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효한 그 생산 요소들, 그러니까 놀고 있는 인력들도 여기 투입이 되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죠. 통화를 막 찍어내니까. 근데 사업이 잘 돼서 실물 부분에 있어서의 실제 그 공급 증가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걸 흡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잘 되면은 결국은 그 인프레의 그런 압력을 이런 공급 증가가 흡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케인스의 아이디어하고 매우 유사한 것이죠. 이것이 그 18세기 프랑스 상황하고는 굉장히 잘 부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는 실제로 이제 어떤 이 제안을 프로포저를 내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은행을 장악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권을 할 수 있는 은행을 한편으로는 장악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업을 장악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두 축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근데 어떻게 이 두 개를 얻어내느냐? 결국 그 왕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왕실에게 대해서는 이거를 잘 하면은 지금 왕실이 갖고 있는 부채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 조건을 내걸고 이 특권을 얻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 회사에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주식을 발행해서 일부는 그걸 수합을 통해서 정부의 부채를 이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일부는 이거를 현금으로 팔아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금을 조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상업 활동이 정상궤도에 오르면은 지금 이렇게 뭐 돈도 찍어내고 하는 그런 인프레 압력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 사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가 이 일을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발권을 할 수 있는 방크 제너럴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고요. 그러니까 은행에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건 이제 루이지애나, 그러니까 이렇게 북미 대륙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하고의 그 거래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방 회사의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해서 일부는 정부 공채하고 수합을 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발행을 해서 돈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쓰냐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막 꿔주는 것이죠. 대부를 해서 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사업을 확장을 해서 뭐 담배 독점권을 얻고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 아까는 북미 대륙하고의 거래를 독점적으로 얻었었는데 아프리카 대륙, 인도 하고의 그 독점적인 거래를 얻을 수 있는 그 회사를 인수를 하거나 그 독점권을 얻어 내고요. 그다음에 은행도 그거를 이 방크 로얄로 개명을 하게 되죠. 왕실이 인수를 하면서 로는 계속해서 지배권을 갖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프랑스의 공공재정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와 주조권, 그다음에 세금의 징수권도 사들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프랑스의 부채가 굉장히 많았는데 15억 리브르에 달하는 이 프랑스의 공공채권을 수합하는 그런 작업을 착수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미시시피 버블의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주식을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주식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뭐 통화도 증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대부도 늘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것을 할 당시에 이
존 로의 그 위상은 정말로 막강한 그런 위상이었고요. 그래서 오늘날로 만약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상위 500대 기업, 그다음에 그 재무부, 이건 아까 말씀드린 조세 징수권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화를 증발할 이 중앙은행, 이 세 개를 다 거느린 정말 막강한 그런 사업이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벌이는 사업을 프랑스의 투자가들이 다 바보는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시피하고 하는 사업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배후에 왕실이 있고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뭔가 굉장히 전망이 좋아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투자가들이 바보는 아니고 바로 한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여기 몰려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그 미시피 회사의 주식 가격이 500리블이었었는데요. 이 그래프에 나오듯이 이것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10,000리블까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게 되고요. 그 상당히 한동안은 꽤 잘 나가 보였었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잘못돼서 그 문제가 되느냐? 여기 나오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그 일을 하냐면은 은행권 공급을 증가를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이 사람이 통제하고 있는 방클로열은 은행권을 찍어낼 수 있는 곳이었고요. 근데 그 대중이 이 주식을 많이 사게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돈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프랑스에 있는 국민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주식 가격은 더욱더 올라가고 이제 이런 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이게 한계점에 도달한 것은 대개 이제 이때쯤인데 이게 거의 이제 굉장히 고점으로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해서 이제 포지션을 바꾸려고 하게 되겠죠. 지금 그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당연히 투자가 입장에 한다면은 뭐 금으로 말하자면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딴 거 물건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이런 쪽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주가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 대담한 그런 그 전략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방크롤의 은행권을 법화로 지정을 합니다. 이거를 그 리걸 텐더로 지정을 하고요. 금이나 은이 아니라 이 은행권을 법화로 지정을 하고요. 근데 주가를 900리브르에 고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이 좀만 떨어지려고 하면은 계속 무한대로 사들이는 거죠. 그걸 사들이려면은 계속 돈을 찍어내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것이 법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그 인플레를 유발을 합니다. 계속 그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서 그걸 사들여야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그래프인데 이게 뭐냐면은 통화 공급량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뱅크로열의 그 은행권의 공급이 엄청나게 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 물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인플레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터지게 되느냐? 결국 존 로도 자기의 계획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아마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자기의 계획이 잘 작동한다고 하면은 지금쯤은 그 미시피 회사하고의 그 사업이 잘 돼서 상품 공급이 많이 늘게 되고 그것이 인플레 압력을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다시피 인플레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디플레 정책으로 선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9,000으로 돼 있던 것을 5,000으로 낮추게 되고요. 6,000인가요? 예. 네, 5,000으로 그 주가를 낮추고 은행권의 공급을 줄이는 그러한 정책을 단행하게 되고요. 여기서 버블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게 투매가 일어나게 되고 이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여기 아까 나왔지만 뚝 떨어져서 결국은 그 버블이 터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사우스 버블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더 단순하지만 비슷한 일이 영국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그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많은 요즘 말하는 파리 시민들 비롯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자기의 자산을 여기다가 집중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산을 하거나 타격을 많이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런 뭐 기업이나 또 금융기관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 금방 끝난 것이 아니라 뭐 100년, 150년을 지속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00여 년 이상 프랑스에서는 은행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은행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회복이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 존 로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재정 개혁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프랑스는 반복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잘 알다시피 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것도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도 아무튼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그런 기관도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영란은행도 있었고 다른 종류의 조인트 스탁 컴퍼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타격은 좀 적었다. 그다음에 영국 정부가 재빠르게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구제 금융도 실시를 하게 되고, 또 실제로 남의 회사조차도 구제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타격이 적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뭐 지금 최근에도 이제 이것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버블이었을까? 과연 이것이 거품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 지나고 나니까 이게 버블이 아니었을까 하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버블이었을까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우스이 버블의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이 정점에 있을 때 시가총액이 그 회사의 순자산의 한 5배 정도였습니다. 못 미치는데 그럼 과연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이 회사가 가진 비고용 자산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리고 그 비고용 자산이라고 한 것은 투자가들의 기대에 아마 달려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이 식민지하고의 그런 거래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따지는 굉장히 어렵지만 당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건대, 그 다음에 남의 회사가 뒤에 왕실이 말하자면 그걸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보건대, 투자가들이 그렇게 비합리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얘기한 미시시피 버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얼핏 봐가지고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투자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라는 사람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투자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전망이 좋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꼭 비합리적인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비록 로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만약에 로가 그때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계획을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뭐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상의 대표적인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사건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후세 연구자들의 판정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버블이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비이성적인 투자였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후반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금융위기의 사례는 대공황기의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아까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19세기 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때보다 굉장히 큰 골이 깊은 불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난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겨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때 만약에
여러 가지 그 투자의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대규모의 투자가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만들어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은 소위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그 기술적인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일어났던 그 영국의 제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에 적용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장인들이 장인 작업장에서 또는 엔지니어들이 여러 가지 뚝딱뚝딱 그 개선을 해서 나타난 그런 결과가 많고요. 근데 이 시기에 나타났던 19세기 후반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기술과 산업의 변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과학과 기술이 산업에 적용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은 자동화 기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그런 시기이고요. 이와 같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이제 공장에 도입이 돼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제작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네, 구체적인 사례는 1914년에 포드 자동차 회사가 지금 하일랜드 파크에 세운 그 모델 T 회사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자동차를 만들어도 그 장인 작업장에서 몇 사람 그 흉년공이 모여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다 모양이 다른 그런 차를 만들다가 지금 이것처럼 일관된 그런 그 제작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품을 계속해서 조립을 하고 똑같은 모양의 그런 차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런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 대개 1910년대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서 그 오늘날도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여러 그 새로운 산업들이 부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전기 산업도 이때 나오게 되고요. 전기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 산업들도 이때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또 산업이 내연기관하고 자동차 산업이고요. 석유, 화학 산업도 이때 나오게 되고 이것을 이용을 한 다양한 이 원자재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라든가 인조 섬유 같은 것들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적용이 되어서 제약 산업도 이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 오락 통신 정보 분야, 뭐 그 전신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다 이때 출현을 했고요.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마지막으로는 공중 보건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개선이 나타났던 때도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 것은 이때 일어났던 일련의 이 기술 진보하고 산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한 100년 동안의 그 인류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었다라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고든이라는 학자는 그때 일어났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IT 혁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류의 그 생활 개선에 있어서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대공황 때는 상당히 많은 국가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황금기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나타났던 그 생산성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이때 나타났던 기술 진보가 시차를 두고 나중에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 빅 푸시 가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기술 변화하고 산업 변화가 완료된 시기가 언제냐면은 대개 1920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 배경이 되고요. 두 번째 그 제2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이 시기를 통해서 근대적인 대기업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대개 19세기 중엽까지는 경제활동이 어떤 이 경제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은 되게 작은 기업,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것이 불과 한 50년 동안에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대기업들이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고 결국 미국이 이러한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데 미국에서 나타난 변화는 우선은 19세기 초하고 중엽에 운하하고 철도가 놓이면서 정적인 시장이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정적으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떤 큰 기업의 유인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특히 대량 유통의 유인이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통망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대량 유통, 대량 분배가 먼저 나타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는 똘똘한 생산자 하나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대량 생산하고 대량 유통이 결합을 해서 이제 근대적인 대기업이 호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뭐 대표적인 경영사학자인 그 알프레드 챈들러의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장한 선도적인 대기업들이 규모의 경제하고 그다음에 범위의 경제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또 완성이 된 것이 대개는 1920년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변화가 20년대의 투자 전망을 굉장히 호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 자본시장은 어떻게 변했는가? 결국 이런 그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나타나고 대기업이 그 성장을 하고, 근데 그것에는 상당히 많이 자본이 들어갈 텐데 이것이 어떻게 동원이 돼서 어떻게 이 부분에 배분이 됐는가 하는 것인데, 자본시장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생략을 하겠고요. 우선은 20세기 초에 운하하고 철도 건설에 대한 자본이 동원이 되면서 자본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도 이 때문이고요. 왜 운하하고 철도냐? 다른 그 제조업 부분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작기도 했지만 지금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신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았고, 그에 비해서 운하라든가 철도는 이건 역시도 그 배후에 정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운하나 철도가 놓이게 되면 그 지역사회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철도를 놓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특혜를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장거리 철도를 놓을 때 그 토지를 국유지를 무료로 그러니까 불화를 하는 그러한 그 혜택을 제공해 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배후에 있다는 것 때문에 투자가들이 느끼는 그 위험은 상당히 낮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운하 철도 같은 경우에는 채권도 발행이 되고 주식도 발행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이런 정보상의 비효율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국지적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었고 전국적인 시장이 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투자가들이 대규모로 뭐 공채라든가 그 채권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선은 그 정보상의 문제가 좀 개선이 되고요. 정보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투자가들이 실제로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직접 알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여기 그 소개했다시피 운하하고 철도에 그 특화한 전문 투자은행이 생기게 되면서 그 회사는 잘 모르지만 그 투자은행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 투자은행의 그 위상 같은 것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문제가 많이 그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유한 책임 제도가 정착된 것, 그다음에 투자가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나타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19세기를 통해서 교통통신이 발달을 해서 정보가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공유가 될 수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해저 케이블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그 영국 증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뭐 대륙에서 금방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가 너무 위험스러워서 주로 부채를 통해서 그 자본 조달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은 우선주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부채하고 주식의 한 뭐 중간 정도에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최소한의 고정적인 배당을 지급을 하고 파산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고 그 대신에 의용권이 없습니다. 그때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일반 주보다는 일반 주하고 그다음에 일반 그 채권하고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 정보상의 비대칭성을 극복을 하면서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반주, 그러니까 커먼 스톡이 대중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대부분의 그 일반주는 그 기업의 그 소수의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만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신주가 이제 발행이 되는 경우에도 일반에게 그것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에게 나누어서 이제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건 그만큼 그 기업의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일반주가 보다 많은 대중들에 의해서 소유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은 전문적인 금융중개기관이 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유틸리티 컴퍼니가 지주회사가 생기는데 그 자회사의 주식을 일반에게 이제 매각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이게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뮤추얼 펀드 같은 것인데 이것이 생겨서 상당히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일반 투자가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투자 상담도 해주고 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상업은행이 증권 업무를 하면서 일종의 겸업은행 역할을 업무를 하는데 그러면서 은행 고객들에게 증권을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테일 브로커리지 펌, 그러니까 일반 증권회사가 설립이 돼서 수수료를 받고 중산층 이상의 투자가들에게 투자 자문도 하고 주식을 파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시기에 JP 모건이라든가 제이 쿡이라든가 그러니까 운하하고 철도에서 성장한 그런 대규모 투자은행들이 대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20세기 초쯤 되게 되면은 엄청난 그런 위상과 힘과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1910년도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실제로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막강한 그런 기관이었고요. 이게 왜 어떻게 정보상의 비대칭성을 극복을 했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금융기관을 상당히 많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도 다양한 형태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다가 이사진을 파견한다거나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반 기업들도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업의 주가가 최대한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카르텔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신사협정을 또 맺게 만들고 그래서 대중 입장에서는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기업들이 JP 모건의 고객이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기업들을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JP 모건을 믿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정보상의 비대칭성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JP 모건의 얼굴이고요. 보다시피 좀 티하게 생겼죠. 코가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당시 그냥 일반인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많이 조롱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이건 제가 생각했고 이러한 변화 때문에 1920년대가 되게 되면은 그 이전까지는 안 그랬다가 20년대가 되게 되면은 일반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일반 주를 사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일반화가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는 일반 주를 보유한 투자가가 한 50만 명이었었는데 1920년대를 통해서 그것이 10배, 20배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9년쯤 되게 되면은 일반 투자가의 수가 대개 5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곧 얘기할 말하자면 미국 주식 시장의 붕괴에 말하자면 배경이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투자의 전망은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요. 그 대기업이 여러 대기업이 성장을 해서 전 세계적인 과점을 형성하는 이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제2차 산업혁명의 여러 새로운 발명이라든가 산업 그런 것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일반 투자가들의 자금이 증시로 몰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20년 동안 20년대를 통해서 굉장히 미국의 경제는 호황이었고요.
주가도 보시다시피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4배 내지 5배 가량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렇게 주가도 오르고 생산성도 많이 올랐지만 임금이 별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시기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9년 10월에 이것이 붕괴가 돼서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도 이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주식시장이 붕괴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럼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거품이 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 트러스트가 이때 만들어져서 뭐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소액 개인 투자가가 증시에 많이 몰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때 마진 투자가 가능해서 10%나 20%의 증거금을 내걸면은 주식을 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주식의 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고요. 그것이 뭐 다른 종류의 뭐 공채라든가 아니면은 철도채 그런 거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에 이런 개인 투자가들이 빚을 져서 주식을 많이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주식 시장에 거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품이 있었나 없었나는 것을 따지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배당하고 그다음에 주가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적어도 28년 중간 이후부터는 거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 밑에 있는 것은 배당의 움직임이고요. 이것은 주가의 움직임인데 28년 초가 지나고 나면은 이 두 개의 괴리가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배당은 별로 배당은 조금 올라가는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고요. 그리고 뭐 실물 경제도 점차 나빠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산업 생산 지수의 변화인데요. 이미 29년 증시 폭락이 있기 전부터 이것이 좀 점차 내려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거기다가 미국 페드의 정책도 말하자면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뉴욕 페드의 총재가 벤자민 스트롱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은행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을 취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뭐 한국은행에서 나오셨지만 중앙은행의 입장이 대개는 물가만을 관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산 가격 역시도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이때 벤자민 스트롱 같은 사람은 이 페드가 자산 가격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투기를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20년대 주가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많이 올라가고 상당히 과열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8년이 되게 되면은 페드가 긴축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채를 매각하고 이자율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런 페드 정책이 거품을 꼭지른 그런 바늘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시기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네, 되게 1929년 9월 7일 정점을 찍었다고 하고 있고요. 9월 7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과 한때 이게 떨어졌었는데 이게 바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낙관론을 펼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일대학에 있던 어빙 피셔라고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피셔 방정식 그런 것도 만들어서 아직도 교과서 나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10월 15일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에 지금 미국의 주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안정된 고원 위에 올라가 있고 올라간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굉장히 낙관적인 발언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요. 10월 24일에 결국 검은 목요일이라고 해서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후보 대통령이 나와서 뭐 담화도 발표하고 뭐 미국 경제가 굉장히 건전하다. 그다음에 JP 모건 같은 은행가들도 모여서 이제 또 담화를 발표하고 그래서 일시 반등을 했지만 그 바로 다음에 뭐 하루에 23%가 주식이 떨어지고 이것이 뭐 계속해서 32년까지 떨어집니다. 32년에 바닥을 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떨어진 주가가 결국은 1950년 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29년 수준을 회복하는데
거의 한 20몇 년이 걸리는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주식시장의 폭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 자체보다도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세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웰스 이펙트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했는데 그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보통 소득이 늘면은 소비가 늘어나지만 자산이 가치가 높아져도 소비가 늘어납니다. 대개 그 자산이 100만큼 증가하면은 소비가 한 10만큼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러한 그 부의 그 재산 가치가 떨어진 것 때문에 소비가 주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 효과인데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채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산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주택을 비롯한 내구재 소비의 그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황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전망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대공황이 더 악화되는데 이것이 대공황의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지만 악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고요. 대공황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겪었느냐에 대해서는 뭐 이미 알려진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야 할 텐데요. 은행 위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략을 하겠고요. 우리는 어떤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도표가 굉장히 많이 단순화된 것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여러 사례를 보게 되면은 어느 만큼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큰 그 금융 위기가 나는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뭐 산이 높아야 아무튼 그늘도 길듯이 그 산그늘도 완전 길게 늘어줄 수 있듯이 경제적 기술적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난 사례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류사를 상당히 바꿔놓을 만한 그러한 그 기술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아무튼 자본동원이 필요성도 커지고 그에 대응한 금융혁신이 일어나고 자본동원이 확대되고 뭐 이것이 좋지만 결국은 조금 전에 봤듯이 그것이 금융위기를 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환경을 조성하는 면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전에 방금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호재에 반응을 해서 투자하고 차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과도한 증가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는 상당히 위험이 크고 그다음에 수익이 그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더 많은 자금을 거의 동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과도한 차입과 투자가 이루어지냐면은 투자가들이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그릇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없었던 굉장히 새로운 경제적인 기술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때 그 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게 되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거 앞에서는 사람들이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 이번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개인은 내가 정보가 잘 없다고 판단을 하지만 개인이 판단하건대 상당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 이거는 대표적인 것이 정부고요. 네, 금융기관, 언론이 여기에 이 믿음을 더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후에 정부가 있다. 정부가 이것을 밀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이 이것은 굉장히 확실한 투자고 이번엔 다르다. 뭐 그런 것을 얘기하면은 개인은 스스로 정보를 갖지는 않지만 그것을 믿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릇된 믿음에 기초한 투자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호주의 사례는 이미 뭐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1920년대 사례도 얘기를 했지만 최근으로 와도 그러한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는 그 소위 뉴 이코노미, 생산성은 올라가고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이것은 뭐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경제적인 패러다임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90년대에는 아까 1920년대 미국처럼 굉장히 호황에다가 주가가 역시 4배, 5배 올라가던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그 IT 버블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미지의 수익 모형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것이지만 수익 모형이 있고 잘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7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머기지의 경우도 이거는 그 다르다라고 한 것의 그 소스가 뭐 경제적인 변화라든가 기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금융산업의 변화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금융기법이 발달을 해서 이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리스크를 통제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다는 게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러한 그 자본의 베이스로부터 자본을 모아와서 리스크를 풀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었고, 금융공학이 매우 발달을 해서 이걸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금융당국에 대한 믿음도 있었죠. 미국 금융감독기관이 굉장히 유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감독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고요. 이렇게 크게 믿는 경우에는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뭐 친구들하고 고스톱을 해봤는 또는 뭐 포커를 쳐봤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크게 잃는 경우가 언젠가요? 그건 아마 여러분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장 크게 잃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은 확실하다. 이번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그릇된 믿음이 있을 경우에 가장 그 과감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만큼 크게 잃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금융에서도 어느 만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번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번에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 돈뿐만이 아니라 없는 돈까지 끌어모아서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각종 자산 가격, 부동산 주식의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달라진 줄 알았는데 안 다르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제 거품이 터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가던 자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자산을 기초로 해서 아무튼 대부를 해준 금융기관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채권이 부실하게 되면서 은행 위기가 닥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세계화되어 있는 금융시장에서는 외국 금융기관이 이 채권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걸 당하는 국가에서는 외채 위기를 겪게 되고요. 기축통화가 아닌 경우에는 통화위기, 우리나라 옛날 외환위기처럼 통화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건전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요. 신용 경색이 일어나게 되고 투자가 부진하게 되고 실제로 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경기가 나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금융에서 출발한 위기가 실물 부분의 위기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외채나 금융위기에 대응해서 정부가 통화를 증발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 위기하고 통화 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아무튼 위기가 전방위로 확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과거의 기록도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기록을 보게 되면은 경상수지가 적자가 계속 누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사례이고 이거는 뭐 다른 여러 나라의 평균인데, 이때 금융위기가 은행위기가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그 이전 기간에 계속 경상수지 적자가 누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 기간에는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 등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일어나기 직전에 자산 가격이 거품이 터지면서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주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다가 위기와 함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우선은 얼굴은 다르고, 그다음에 얼핏 겉으로 보이는 금융위기의 양상은 매우 다르지만 이게 상당히 비슷한 그런
이유 때문에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때때마다 다르지만 결국은 비슷한 그런 그 이유 때문에 뭐 과도한 차입이 발생하고 그것이 금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발생을 하고요. 그건 2007년 금융위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또 다른 이원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또 그런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경험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뭐 최근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 가상통화라든가 아니면 AI라든가 뭐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가상통화를 둘러싼 논쟁 중에 하나는 이것이 과연 앞으로 미래의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대세냐 아니면 환상이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번엔 다르다라는 믿음을 준 여러 가지 요인이 계속 역사적으로 바뀌었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래를 바꾸고 미래 대세가 된 경우가 많고요. 아까 나왔던 뭐 은행이라든가 주식시장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고 정말 우리 경제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죠. 그다음에 신대륙을 포함하는 세계 시장은 뭐 이미 100년 전, 200년 전부터 현실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2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기술도 여전히 우리가 쓰고 있고 우리 생활을 바꿔놨고 대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차입이 나타나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적어도 동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중에 그 기술이 잘 되어가지고 그 후세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동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가 도저히 메워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그걸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뭐 케인스가 얘기했듯이 뭐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그런 얘기를 했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죽는데요. 뭐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변화 때문에 이것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미래세대가 잘 산다 하더라도 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것 때문에 굉장한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과거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시각 사이에 균형 있는 균형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뭐 혹시 아직 약속된 시간이 약간 남아 있는데 뭐 질문이나 아니면 논평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막 지금 연구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